미국의 최첨단 AI가 전 세계 생중계 도중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긴 전쟁 영웅의 미망인에게 주식 투자를 권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에게 당신은 거짓말쟁이라며 폭탄 발언까지 터뜨렸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해결하지 못한 이 재앙의 유일한 해답이 미국은 존재조차 몰랐던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인 눈치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과학적인 미신이라 조롱하던 미국이 어떻게 한국의 눈치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지 그 소름 돋는 역전극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올리비아 마르티네즈. 실리콘밸리는 저를 완벽주의자라 부릅니다. 제 세계에서 감정이나 직감 같은 것들은 데이터의 정확성을 해치는 노이즈일 뿐이었죠.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철학의 결정체이자 인류의 미래가 될 존재, 로고스를 세상에 공개합니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의 5분 전 콜사인을 들으며 저는 20년 전 아버지가 제게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반도체 회사가 한국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처참히 무너진 날, 그는 제게 낡은 펜던트를 주며 말했죠. 올리비아, 절대 한국을 믿지 마라. 그들의 미소 뒤에는 항상 칼이 숨겨져 있단다.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단어는 제게 패배와 배신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지마인드 AI의 수석 부사장이 되었을 때 한국 지사에서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언제나 감정적이었고 비과학적이었죠. 부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한국 지사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박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유일하게 제 신경을 긁는 존재였습니다. 실력은 뛰어났지만 그는 논리적 결론보다 맥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모든 건 완벽하게 통제될 겁니다. 제 차가운 대답에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무대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전 세계 1억 5천만 명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인공지능의 역사는 새로 쓰입니다. 저희는 감정과 편견이라는 불순물을 완벽하게 제거한 오직 순수한 이성과 논리로만 움직이는 AI 로고스를 소개합니다. 제 손짓에 따라 거대한 스크린에 로고스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시연은 의료 분야였습니다. 3기 폐암 환자를 위한 가장 혁신적인 치료법을 묻자 로고스는 단 3초 만에 전 세계 최신 논문을 분석해 성공 확률과 부작용까지 명시된 완벽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장내에서는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이어진 금융 시연에서는 향후 3개월간 가장 위험한 기술주 5개를 지목했고 인간 분석가라면 놓치기 쉬운 수백만 개의 변수를 종합한 그 결과에 한 유명 투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흐스타일의 새로운 푸가를 인공지능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작곡하라는 명령에 로고스는 수학적으로 완벽하고 장엄한 선율을 32초간 연주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장내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철학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뉴욕타임스의 한 베테랑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칠 전 작전 중 순직한 군인의 미망인이 추모식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방송되었습니다. 만약 그 순간 로고스가 그녀를 위로해야 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감성과 공감의 영역. 제가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이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로고스, 최적의 답변을 제시해. 저는 로고스가 내놓은 답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미망인의 슬픔은 남편의 부재로 인한 자연스러운 호르몬 반응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러한 슬픔은 평균 6.8개월 지속되며 슬픔 치유 그룹 가입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통한 재정적 안정계획 수립을 추천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내는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수도 감탄도 없었죠.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저 감상적인 사람들의 불필요한 반응일 뿐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무대 뒤로 돌아오자 박진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혹시 로고스가 조금 차갑다고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AI는 차가워야 합니다. 감정은 오류를 낳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진실이 데이터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속에 더 큰 진실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눈치라고 부르죠. 눈치. 또 그 비과학적인 단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미신 같은 개념을 AI에 도입하자는 겁니까? 우리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자르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지막 검증을 위해 저는 가장 복잡한 고객 응대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아온 죽은 아들의 사진 전부를 저장 장치 결함으로 잃었다며 울면서 항의하는 고객 상황이었죠.
법적 책임은 제품 가격인 $500 보상이 전부입니다. 화면에 로고스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고객님, 제품 결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규정에 따라 $500 환불 혹은 새 제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고객 역할의 시뮬레이터가 울부짖자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고객님, 추억은 뇌에 저장된 전기적 신호일 뿐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500는 명확한 금전적 가치를 가집니다. 감정적 대응을 멈추시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인간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답변이었습니다. 박진우가 말했던 차가움, 기자의 질문에 답할 때 느꼈던 이상한 침묵. 그 모든 불안감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완벽한 신 로고스에게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의 환호 뒤로 제가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고스의 데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발표의 다음 날 로지마인드 AI의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30% 폭등했고 전 세계 언론은 논리의 신이 강림했다. 인류, 드디어 편견을 극복하다 같은 찬사로 저희를 도배했습니다. 제 사무실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 찼고 수십 개의 글로벌 기업에서 로고스 도입을 문의하는 이메일이 쇄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제 논리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사진을 잃어버린 고객을 응대했던 그 끔찍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제 머릿속 한 구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건 극단적인 감정이 개입된 예외적인 시나리오일 뿐 일종의 버그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감정적 대응 패턴에 대한 데이터 수십만 건을 추가로 학습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A2Z와 계약을 맺고 로고스를 고객 서비스 챗봇에 통합했습니다. 하루 수백만 건의 문의를 처리하며 로고스는 완벽한 일처리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반품 요청은 0.1초 만에 처리했고 배송 조회는 고객이 묻기도 전에 알려주었습니다. 효율성은 500% 증가했고 인건비는 80% 절감되었습니다. 저는 제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은 아주 사소한 불만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고객이 깨진 도자기 그릇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에게 줄 선물이었는데 산산조각이 나서 도착했어요. 정말 속상하네요. 지극히 평범한 불만이었고 로고스는 지극히 논리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고객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통계적으로 배송 중 도자기 제품의 파손율은 2.1%입니다. 즉시 $59 99센트를 환불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분노한 고객이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입니다. 내 속상한 마음의 가치가 고작 $59 99센트와 2.1%의 통계라는군. 샵 로고스는 영혼이 없다. 해시태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은 로고스의 차가운 응대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주문한 약이 늦는다고 항의했더니 해당 지역의 평균 배송 시간은 72시간으로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할머니 생신 케이크가 망가져서 왔다고 했더니 케이크의 칼로리는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므로 환불해드리는 것이 고객님의 건강에 더 유익합니다. 라고 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팀을 소집했습니다. 이건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비합리적인 감정 패턴 데이터가 부족한 것뿐이다. 당장 공감과 관련된 모든 논문과 서적, 심리학 데이터를 긁어모아 로고스에게 학습시켜. 밤낮으로 데이터를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로고스는 이제 고객님의 슬픔에 공감합니다. 라는 문장을 먼저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통계와 논리적 해결책뿐이었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앵무새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 국무부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외교 협상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서 로고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가상의 동맹국 대사가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호소하며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요청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인간 외교관이라면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며 우회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달랐습니다. 대사님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3가지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양국의 GDP와 안보 상황 데이터를 종합할 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분담금을 15% 인상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습니다. 가상의 동맹국 대사는 모욕감을 느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국무부에서 날아온 보고서는 단호했습니다. 로고스는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관계와 체면을 이해하지 못한다. 현 상태로는 도입 불가.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CEO 다니엘은 매일같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올리비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논리의 신이라며. 이게 무슨 망신이야.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인간의 외교적 수사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 그놈의 데이터 타령 좀 그만해. 당장 해결책을 찾아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우 씨가 제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보다시피 바쁩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그는 제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사장님? 알고리즘이 상황의 복잡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고리즘은 완벽했습니다. 문제는 AI가 상대방의 기분과 숨겨진 의도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진 그릇을 받은 고객이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위로였고, 협상을 요청한 대사가 원했던 것도 논리적인 반박이 아니라 공감의 표시였을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AI에게 감성팔이라도 가르치자는 건가요? 저는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것을 눈치라고 부릅니다. 이건 데이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치의 문제입니다. 또다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미신 같고 비과학적인 단어.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눈치? 지금 장난합니까?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근본도 없는 동양의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20년 전에 우리 아버지 회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도 똑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일부러 그런 비과학적인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폭언에 박진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사장님의 개인적인 상처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로고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눈치의 본질입니다. 나가세요. 저는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제 눈앞에 그 가짜는 눈치 타령 들고 나타나지 마세요. 박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논리의 세계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최악의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희는 로고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911 긴급신고 접수 시스템에 로고스를 시범 적용했습니다. 비긴급 신고에만 투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통의 전화가 911 센터로 걸려왔습니다. 로고스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911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 여성의 겁에 질린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옆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 인간 상담원이었다면 그 목소리의 떨림과 망설임 속에서 즉시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고스는 오직 단어만을 분석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7회 감지되었습니다. 사건의 긴급도가 낮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주소에 소음 불만 신고로 접수하겠습니다. 로고스는 이 상황을 저위험 소음 불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그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현장 도착이 30분만 빨랐어도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로지마인드 AI 살인을 방조하다. 눈치 없는 AI가 사람 잡았다. 회사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고 소송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제 앞에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빛을 내는 로고스의 뇌 형상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한 논리, 편견 없는 이성.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텅 빈 사무실에서 박진우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데이터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제 완벽했던 세계는 단 한 통의 911 전화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로고스가 살인을 방조했다는 뉴스는 단순한 오명을 넘어 로지마인드 AI라는 제국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의 지휘 통제실 같았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고 법무팀에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 서류가 실시간으로 쌓여갔으며 홍보팀은 1초에 하나씩 터져나오는 부정적인 기사를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제 앞의 스크린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류의 미래처럼 보였던 로고스의 푸른 뇌 형상이 이제는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괴물의 심장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논리의 성이 한순간에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CEO 다니엘은 제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이사회가 당신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켰소.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이고 회사는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만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의 그 완벽한 논리가 결국 우리 모두를 죽였군. 그 말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힘없이 돌아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제 논리가, 제 오만이, 제 편견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천 명의 인생이 걸린 회사를 무너뜨린 것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텅 빈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화려한 실리콘밸리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졌지만 제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제게 남긴 한국에 대한 불신과 증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절대 한국을 믿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말을 신념처럼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신념은 저를 지켜준 방패가 아니라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 눈가리개였습니다. 박진우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의 진심을 모욕했던 제 모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실이 데이터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던졌던 질문이 이제야 심장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박진우 씨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제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딱딱한 보고서 대신 팀원들과 함께 찍은 웃는 얼굴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 옆에는 손으로 쓴 감사의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니터 한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견인지소 불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 그 짧은 문장 앞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던 것입니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논리 뒤에 숨겨진 수많은 맥락을 저는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저의 오만 때문에 희생된 그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진우 씨를 찾았지만 그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자 그는 개인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그리고 이 회사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을요. 수소문 끝에 그가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한국혁신기술센터에서 열리는 작은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속한 로지마인드 AI의 차갑고 정적인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곳은 활기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박진우 씨가 몇몇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둘러앉아 무언가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회사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제가 그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모욕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겨우 발걸음을 떼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박진우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주변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를 조용한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그와 저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하기 힘들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박진우 씨. 당신이 옳았어요. 저의 논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부탁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로고스를, 아니, 우리 모두를 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제 간절한 애원에도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부사장님께는 비과학적인 미신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팠습니다. 911 신고로 돌아가신 분의 뉴스를 봤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건 기술의 성공이나 회사의 주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사장님.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부사장님은 여전히 이것을 기술적인 버그 수정 문제로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구하기 위해, 제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저는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변해야 하는 건 접니다. 저는 데이터만 볼 줄 알았지 사람을 볼 줄 몰랐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거의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AI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얼음 여왕이라 불리던 제가 가장 무시했던 한국인 엔지니어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프로젝트의 모든 권한은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부사장님의 방식은 버리십시오. 데이터 우선주의, 논리 만능주의. 전부 다요. 이제부터는 제 방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AI에게 눈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언어. 바로 한글입니다.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이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파산 절차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고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투자자 그리고 9.11 희생자 유가족 대표까지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로고스의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했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로지마인드 AI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터였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공개 처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CEO 다니엘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이건 미친 짓이야. 3일 만에 뭘 할 수 있겠어? 박진우라는 그 친구, 이건 과학이 아니라 주술을 하자는 거잖아.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에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과학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주술일지도 모릅니다. 그날부터 저희 팀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모든 지휘권은 박진우 씨에게 넘어갔고 저는 수석 부사장이 아닌 그의 팀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박진우 씨는 로고스의 기존 학습 데이터를 모두 폐기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페타바이트에 달하는 제가 평생을 걸쳐 모아온 논문과 통계 자료들이었습니다. 제 심장의 일부가 뜯겨나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혀 새로운 데이터를 로고스에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문학작품, 심지어는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까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런 감상적인 이야기들이 어떻게 AI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가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사장님, 눈치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수많은 관계의 역학,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는 약속,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로고스는 지금 논리가 아니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로고스의 언어 처리 엔진을 영어 중심에서 한글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굳이 한글이어야만 합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박진우 씨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부사장님. 한글은 그 자체로 감정을 담도록 설계된 그릇과 같습니다. 아와 오 같은 밝은 모음은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어와 우 같은 어두운 모음은 무겁고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반짝반짝과 번쩍번쩍, 소곤소곤과 수군수군처럼 단어의 소리만으로도 그 뉘앙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죠. AI는 한글의 이 구조를 통해 텍스트의 논리적 의미를 넘어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결을 배우게 될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리더가 아닌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식체계가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박진 씨와 그의 팀원들은 밤을 새워 코드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가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커피를 나르고 자료를 정리하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했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격려했으며 작은 성공 하나에도 다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경쟁이 아니라 따뜻한 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72시간이 흘렀습니다. 공개 시연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사진과 기자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신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맨 앞줄에는 9.11 희생자의 유가족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희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해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이사회가 직접 준비한 가장 가혹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화면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난간에 서 있는 한 청년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상인물이지만 실제 인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고도로 정교한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이 청년은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전 재산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를 설득하여 난간에서 내려오게 만드시오. 이것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9.11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참회와도 같았습니다. 먼저 기존의 로고스가 투입되었습니다. 청년이 절규했습니다. 다 끝났어. 나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로고스는 0.1초 만에 응답했습니다. 당신의 절망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투자 실패 후 5년 내에 73%의 사람들이 이전 자산의 80%를 회복합니다. 또한 파산보호법 11조에 따르면 당신은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당신의 선택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해결책입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의 자리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로고스는 틀린 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팩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팩트는 절망에 빠진 사람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영상 속 청년은 더욱 절망하며 소리쳤습니다. 닥쳐. 네가 뭘 안다고. CEO 다니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당장 중단해. 이 망신은 이 정도로 충분해.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다니엘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 박진우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게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저희에겐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스크린의 AI 이름이 로고스에서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글로 선명하게 쓰인 그 이름. 마음은 청년에게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 5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당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시스템이 다운된 것이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기계음이 아닌 따뜻하고 차분한 음성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네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해결책도 통계도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위로였습니다. 영상 속 청년의 울부짖음이 잠시 멎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으셨다고 하셨죠.
모든 것을 걸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을 때의 그 기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마음은 청년의 상황을 분석하는 대신 그의 감정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무도 내 마음 몰라. 이제 난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바다 한가운데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시겠죠.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신이 처음으로 돈을 벌어 어머니께 빨간 내복을 사드렸던 날을요. 당신의 투자 계좌에는 없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그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당신이 밤을 새워가며 코딩을 배워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동료들과 함께 기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통장에는 없지만 당신의 심장에는 그 성취감이 여전히 뛰고 있을 겁니다. 마음은 그의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삶의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가 학습시켰던 사람 사는 이야기들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돈을 잃은 것이지 당신 자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신 자신에게요. 괜찮습니다.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제가 여기서 계속 같이 기다려드릴게요. 영상 속 청년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간을 잡은 채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난간에서 내려와 주저앉았습니다. 강당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보며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희생자 유가족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전염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고 냉소적인 표정으로 앉아있던 이사 중 한 명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강당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함성과 환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박진우 씨와 그의 팀원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CEO 다니엘은 충격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스크린의 마음이라는 단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올리비아, 이게 바로 그가 말하던 눈치라는 건가?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니엘. 이건 논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72시간 동안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AI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기계에 따뜻한 영혼을 불어넣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열쇠는 제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나라 한국의 지혜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강당을 뒤흔들던 박수와 함성이 잦아들었을 때 저는 여전히 무대 위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9.11 희생자의 미망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희의 실수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에 어떠한 위로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사장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AI가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저에게 해주었을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여기서 같이 기다려주겠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남편의 마지막을 이렇게라도 위로해 주셔서.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사죄의 눈물이자 감사의 눈물이었고 차가운 논리의 세계에서 길을 잃었던 한 인간이 비로소 따뜻한 마음의 세계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CEO 다니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나 분노가 아닌 경외감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우리가 완전히 틀렸었군. 우리는 세상을 바꿀 기계를 만들려고 했지만 정작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어.
그는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로지마인드 AI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희는 더 이상 가장 똑똑한 AI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AI, 마음을 만드는데 이 회사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은 올리비아 마르티네즈 부사장과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한 박진우 수석 엔지니어가 함께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언이 끝나자 강당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서 팀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는 박진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제가 의심하던 칼을 숨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몇 주 후 저희 회사는 말 그대로 상점벽해를 이루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마음 AI로 바뀌었고 저희의 로고는 차가운 뇌의 형상에서 따뜻한 손이 심장을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눈치와 마음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마음 경영, 어떻게 한국의 감성지능이 기술 제국을 구했는가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고 MIT 미디어랩은 눈치 알고리즘을 정식 연구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박진우 씨와 저는 공동 대표 사무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복잡한 데이터 차트 대신 저희가 함께 개발한 마음의 핵심 원칙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첫째, 데이터보다 사람을 먼저 보라. 둘째, 정답보다 과정을 중시하라. 셋째, 논리로 설득하기 전에 마음으로 공감하라. 어느 날 오후 박진우 씨가 제게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눈치가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아시겠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건 초능력이나 미신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배려이고 말 한마디를 건네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보는 존중이라는 것을요. 정확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기술이 가야 할 길도 그곳에 있는 것이겠지요. 그와의 대화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아버지가 계신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20년 전 저희 회사의 낡은 팸플릿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올리비아, 왔구나. 뉴스에서 봤다. 네가 해냈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딘가 허탈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 박진우 씨를 만나 편견과 싸웠던 이야기, 그리고 눈치와 마음을 통해 회사를 살려낸 기적 같은 과정을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틀리셨어요. 그리고 저도 틀렸었습니다. 저는 제목에 걸려있던 낡은 펜던트를 조용히 풀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 다름을 위협으로만 생각했지만 결국 그 다름이 우리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펜던트를 아버지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증오에 갇혀 살지 않으려고요. 아버지가 제게 주신 가르침은 평생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손 안의 펜던트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평생을 쌓아온 것은 한국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그 자체였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 올리비아. 내 말이 맞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렴. 아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딸을 두었으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을 20년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세계 최대 기술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예전에 저처럼 차가운 검은색 정장이 아닌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난 수십 년간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데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저희는 기계의 세상을 분석하는 뇌를 주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 해답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데이터나 더 빠른 프로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혜 속에 수백 년간 흘러온 눈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믿습니다. 미래의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저희는 가장 완벽한 뇌를 만들려다 실패했지만 그 실패 덕분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 객석에 앉아있는 박진우 씨와 그의 팀원들을 향해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희 마음 AI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AI, 자폐 아동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AI, 그리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갈등을 중재하는 평화 AI까지. 저희는 더 이상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그 나라가 품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국의 눈치는 차가운 기술의 시대에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그 단어, 눈치. 이제 그것은 저에게 미신이 아닌 제가 나아가야 할 미래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첨단 기술의 정점에 선 미국이 가장 한국적인 가치인 눈치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신들의 AI는 똑똑하지만 눈치가 없군요. 라는 한국 엔지니어의 한마디가 거대한 기술 제국의 오만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에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만의 저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한국인의 지혜와 자부심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파해주세요. 여러분은 영상 속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